생산과 소비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순 반란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반란 사건이 일어난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되죠. 어떤 이유에서 일어났냐. 제주 4.3 사건보다도 당시에 숙청 작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단 군대에 남로당 출신 군인들이 많았죠. 미군정은 특별히 그래요. 뭐 남로당 당원이라 해서 공식적으로 안 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김국의 인사가 군대 내부에서 이제 반란군을 조직하고 있었죠. 그 반란군을 조직하고 있었는데 들통이 나죠. 그게 발각이 됐어요. 어떻게 발각이 됐냐? 그건 아직 뭐 밝혀진 바는 없는데 밀고에 의해서 발각이 된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광복군 인사가 주도했는데 또 광복군 중에는 또 정부에 참여하는 이들이 많으니까 서로 다 알잖아요. 그렇게 뭐 추리해 볼 수는 있는데 뭐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죠. 그래요. 그 반란이 발각이 되면서 아 이거 군대 좀 정리해야 되겠다 이래서 두 세력을 정리하죠. 그 반란군에 참여한 이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남로당 당원 도저히 안 되겠다. 계속 폭동 일으키고 또 뭐 그 4월 달에 10월 달에 요즘 반란 사건이 있었는데 4월 달에 막 대규모 무장대를 조직해서 또 반란을 일으키죠. 제주도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군대 내부를. 이제 그렇게 된 거죠. 혁명의용군이 발각이 되면서. 그러면서 단순히 뭐 파면하는 게 아니라 체포해서 이제 감방에 넣는 거죠. 거기에 이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혁명의용군이 뭔가 봤더니만 이거 반란을 일으켜서 뭐 김구를 추대하자 뭐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보면 이범석 국무총리가 극우 정객이라면서 김구를 되게 비난하죠. 그러니까 이제 임시정부 역시 분열되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임시정부 인사들. 그 왜 분열됐겠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크게 두 가지죠. 김구는 남한 한국이 건국되는 거를 반대했잖아요. 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건국에 참여할 거냐, 참여하지 않을 거냐. 임시정부 인사들이 갈린다는 거예요. 또 뭐 김구의 문제는 뭔가요? 계속 불법 행위를 저지르잖아요. 대형 범죄. 저질렀다기보다는 대형 범죄가 자꾸 연루되잖아요. 그래서 갈려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하면 뭐 임시정부 인사 대표적인 인물 하면 이시영, 지청천, 김규식, 이범석 같은 경우가 있죠. 이범석은 이미 살펴봤으니까 김구 나쁜 놈이라면서 이렇게 그렇게 표현한 거죠. 사실 극우정객이라고 표현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그 이시영, 지청천, 김규식 같은 경우도 김구 자꾸 그 범죄 행위는 잘못됐다. 그렇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어요. 세 명 다. 특히 이시영은 혁명의용군 조직했을 때 이거 제대로 조사해서 해야 된다.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 김구도 뭐 수사해서 뭐죄 있으면 처벌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구나. 분열됐구나.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셋 다 김구의 행동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자꾸 범죄를 저지르냐. 자꾸 연루되느냐. 연루된다 이래야죠. 뭐 이 사람들은 알았을지 모르지만 그 사실을 아는 이들은 극소수였겠죠. 이 사람들도 몰랐을 수 있어요. 의심을 하는 거죠. 이거를 쓴 이처럼. 와, 저 왜 자꾸 범죄에 연루되냐. 그것도 막 살인사건 이런 거, 위조지폐, 뭐, 반란군 조직, 이런 대형 범죄잖아요. 왜 자꾸 연루되느냐. 이게 잘못된 거다.
근데 이시영하고 지청천은 남북연서회의 참여를 반대를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한국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한국은 수립해야 된다. 임시정부 인사들의 뜻이 다 똑같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김규식은 어떤 남북연서회의 참여해야 되고 한국 수립 안 된다 이랬다는 거예요, 김구처럼. 임시정부 인사들이 갈려버린 거예요. 임시정부 인사들 중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 수립에 참여한 이들도 있고 안 한 이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는 좀 참여한 이들이 좀 많았다고 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럼 임시정부는 어떻게 되냐? 임시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뭐냐? 그 공식적인 입장이 있었나? 그럼 김구가 뭐 주석이었다 하죠. 근데 또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요. 공식적인 입장은 뭔지. 임시정부 수장은 임시정부는 한국 수립 시까지 있었나? 한국 수립에 대한 공식 입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이승만이라고 하죠. 어떻게 된 건가? 김구가 임시정부 아니었나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음, 김구가 주석인 걸 알고 있는데 바뀐 이걸대로 하면 임시정부가 그 공식적인 입장은 한국 수립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947년 3월부터 이승만이 주석이었다고 하니까 그럼 참여한 게 되는 거죠. 그래요. 김구가 반대한 거죠. 이승만이 3번 임시정부 수장을 한 거죠. 처음에 하고 대통령하고 1939년까지 한 번 더 했고 아니냐. 또 마지막 5개월을 더 한 거죠. 바뀐 모양이죠. 그러면 뭐 공식적으로 참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임시정부도. 다행이네요. 그래도 참여 안 한 줄 알았더니만. 김구는 참여 안 한 거죠. 김규식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임시정부는 공식적으로 참여를 했다.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뭐, 어쨌든 뭐, AI가 거짓말 하진 않을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임시정부가 참여했다. 이승만이 그때 주석이었으면. 선거에 참여한 게 되잖아요. 근데 임시정부 인사들은 다 참여한 게 아니다. 참여한 이들도 있고 안 한 이들도 있다. 이시영, 지청천 이런 사람들은 한국의 건국에 참여했지만 김규식, 김구는 참여한 이들이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명확한 거죠.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한번 분열을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요.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뭐 독립운동보다도 사실은 이제 이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독립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했잖아요. 1945년 8월 15일 날 특별히 한 거 없이 성과 없이.
장덕수 피살 사건과 혁명의용군 사건은 대형 범죄 사건이다. 3명 다 범죄는 반대했다. 그 범죄는 다 반대했어요. 김구가 그 습관을 못 고친 거죠. 그 독립운동할 때의 항일투쟁할 때의 그 습관, 살인하고 뭐 이상한 조직 만들고 암살단 만들고, 이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 이시영은 혁명의용군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잖아요.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거 뭐 김구라 해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갈라졌으면 알 수 있는 거죠. 완전히. 1948년 남북연석회의 참여 여부와 관련해서 임시정부 인사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일어났다. 그럼 언제 본격적으로 분열이 일어났냐? 남북연석회의 참여 때 완전히 갈라져 버리더라. 그래도 한국을 수립해야 된다 파가 있고, 안 된다 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갈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시영 지정청은 반대했고 김규식은 찬성했다. 한 3월달쯤 돼서 3, 4월달. 또한 이시영과 지청천은 남한 단독 선거를 찬성했고 김규식은 남한 단독 선거를 반대했다. 그렇죠. 이때 이제 심하게 갈등을 하고 3월달에 이제 임시정부 내부가 분열이 돼서 한번 붙었던 것 같죠. 그래서 이게 안 된다. 우리가 한국정부 수립에 참여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임시정부 의미가 없어진다 역사에서. 근데 찬성파가 더 많아지면서 이승만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죠. 이제 반대파는 이제 김규식파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찬성파가 이겨서 수장이 가지 말해서 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김구가 김규식이. 그럼 좀 내 마음을 좀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된 건지. 생각보다 좀 복잡하죠. 이후 이시영과 지청천은 한국정부 수립에 참여하여 이시영은 초대 부통령을 역임했고 지청천은 재헌국회의원이 된다. 김구와 뜻을 같이 하는 김규식은 한국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한국정부 수립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렇죠. 김규식의 김구에 대한 입장은 모호했지만 이때에 이르면 이시영, 이범석, 지청천은 김구를 싫어했다. 그렇잖아요. 이때는 이제 싫어했다는 거예요. 남북연석회 회의 이후로는. 그래도 뭐 가깝게 지냈으니까 인간적인 정은 없지는 않았겠지만 혁명의용군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은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범석도 저 구구 정계이기도 하고 그래도 예정은 있으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고 욕하는 거죠. 왜 자꾸 이상한 짓을 벌이냐, 자꾸 범죄 행위를 저지르냐, 그것도 뭐 조그만 범죄도 아니고 대형 범죄를 저지르냐, 그 말인 거죠. 지청천의 이력이 흥미롭다. 젊은 시절에는 근대화 세력이었지만 1935년에는 공산주의를 강령으로 하는 조선혁명당을 만든다. 한때 이 사람도 중국에 있으면서 공산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조선혁명당 강령을 보니까 완전히 공산주의더라. 뭐 그럴 수는 있는 거예요. 뭐 젊을 때 잠시 또 그전에는 또 근대화 세력이었으니까. 중국에 있는 이들이 대부분 좀 공산주의에 물들었었어요. 임시정부가 건국 강령에 공산주의 견해를 넣었잖아요. 사실은 토지 막 몰수한다 하고 막 국유화한다 하고. 1930년대 후반에 이르면 중국에서 독립운동하던 인사들 대부분은 유행상 일정 부분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것 같다. 중국에서 공산주의가 유행했다는 거예요. 임시정부 인사들 사이에서. 1948년 남북연석회의 참여를 반대하고 남한 단독선거에 찬성한 것으로 보아 이승만을 만난 뒤 생각이 바뀐 것 같다. 또 나라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거죠. 1950년대 후반에는 대한민국 반공통일연맹의 최고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공산주의 이런 건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유입된 거잖아요.
선동될 수가 있는 거죠. 근대 국가도 마찬가지죠. 처음 접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청청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는 셈인 거죠. 그래도 한국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젊을 때 공산주의를 겪었다가 나이 들어서 바뀌는 경우 많잖아요. 공산주의에 물들었다가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1948년 5.16 총선거는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다. 해방 이후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유엔이 결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북한이 거절함으로써 남북 분단은 불가피해졌다. 그렇죠. 책임이 북한이 있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유엔에서 너희 남북한 총선거를 치러서 그냥 하나의 정부를 만들어라 했는데 이기면 공산주의 국가가 그래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거절했잖아요. 왜 거절해요? 무슨 명분으로? 유엔이 선거 관리하면 부정선거 한다면서 거절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면서. 자기들이 관리하면 더 부정선거하지. 유엔 상임이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북한 지역의 유엔 위원단 입경을 거부했고 결국 유엔은 선거 가능한 지역인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라는 결의를 내렸다. 그래요. 그럼 너희라도 일단 정부를 수립해 이렇게 되는 거죠. 북한은 이미 이민위원회를 설립했잖아요.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남한은 미군정이 하고 있고.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 형식적으로 공포 안 했다 해서 정부나 국가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은 미군정이 다스리고 있었고 1948년 8월 15일까지 북한은 1946년 한 2월달이죠. 2월달부터 인민위원회가 설립돼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빨리 이제 너희도 정부 수립해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선거는 1948년 5월 10일 실시되었고 전국적으로 95.5%의 높은 투표를 기록했다. 굉장히 높죠. 지금 현 시대와 비교하면. 이게 왜 그럴까요? 이는 당시 국민들이 근대국가 수립을 얼마나 열망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이다. 그렇죠. 80% 이상의 국민이 근대국가 수립을 원했잖아요. 대부분이 공산주의자들이었고 남한 단독 선거를 반대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95%가 참여했다잖아요. 남한 정부 수립을 원하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 안 해야 정상이잖아요. 국민들이 자기 뜻을 분명히 표시했다는 거예요. 안 된다. 지금 정부 수립해야 된다. 참여율이 95.5%였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다 알겠죠. 근데 정부 수립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김규식이. 국민들 95%가 원하니까 참여한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 세력이 많았으면 공산주의는 그때 이제 선거 참여를 법적으로 금지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불참했잖아요. 그럼 공산주의 세력이 많으면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95%가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이 시기 되면 근대화 세력이 90% 이상이 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공산주의 세력이면 참여 안 해야 되잖아요. 참여하지 말아 했으니까. 근데 95%가 참여해버렸잖아요. 그럼 참여하지 않은 4.5% 빼고는 다 근대화 세력이었다.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는 거예요. 4.5%도 안 되겠죠. 이제 이때쯤 되면 공산주의 세력이. 그렇잖아요. 아파서 못 나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당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근대국가 수립에 실패하여 식민지가 되었던 현실을 천추의 한으로 생각하고 살았기에 이런 결과가 가능했다. 근대국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높은 수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한국인들은 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에 실패해서 식민지가 되었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언론 기사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개방에 실패해서 식민지가 됐다 이러면서 1910년 무렵 보면 그런 기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군대 국가 수립이 그래요. 한이 되는 수립 못한 게 한이 되는 거죠. 그런 곳에서 당시 한국인들은 절반 이상이 공산주의 세력이었다. 그 다 날 줄 아는 거예요. 제주도는 무장봉기와 선거 방해로 인해 2개 선거구가 무효 처리되었고 유일하게 선거를 거부한 지역으로 남게 되었다. 제주도만 공기를 켜갖고 선거 참여 안 했잖아요. 선거를 실시를 못 했잖아요. 결국 5월 31일 재헌국회가 개원되었고 이승만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정사상 최초의 한국인들로 구성된 입법부 수립을 의미하며 정부 수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도 국회가 열렸지만 5월 10일 총선거는 공산주의 세력과 김구 일파의 온갖 방해 공작을 뚫고 국민의 뜻으로 군대국가의 초석을 마련한 사건이었다. 그렇죠. 물론 입법부가 수립되었다고 하여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죠. 1948년 8월 15일까지 미군정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뭐 나라를 정부가 조직, 한국인들로 정부 조직이 안 됐잖아요. 입법부에 의해서 헌법도 안 만들어졌고. 그래서 미군정이 계속 이제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1884년 갑신정변 인사들이 근대국가 수립은 실패했지만 64년 뒤인 1948년에는 근대국가 수립에 성공했다. 그래요. 근대국가 수립이 첫 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공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실패했잖아요. 확실히 처음 시도보다는 두 번째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이 큰 법이다. 무관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갑신정변하고 둘 다 무엇을 만들기 위한 거였나요? 근대국가를 만들기 위함이었죠. 갑신정변 때는 실패하면서 식민지가 되었고 갑신정변 인사들이 실패하면서 식민지가 되었고 두 번째는 진짜 성공하잖아요. 그 우여곡절 끝에 지금 현 시대에 한국이 있는 거잖아요. 발전은. 재헌 후의 선거 결과를 한번 분석해보자. 이 재밌더라. 그때도 이제 1등은 이승만계였죠. 2등은 한민당계였죠. 한민당계가 압도적인 2등이었죠. 14석, 45석 중에. 이승만계는 1등인데 17석. 한민당하고 큰 차이가 안 나죠. 3석밖에 차이 안 나죠. 3, 4등은 볼 필요도 없었죠. 그 당시에는 임시정부도 막 3석 없고 이랬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막 다수라고 주장해도 뚜껑 열어보니까 2석이었잖아요. 그때는. 다 충격받은 거죠. 그래서 북한하고 소련하고 무조건 선거 안 한다고. 근데 또 선거 결과가 크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김구가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민당이 45석 중에 그 당시에는 14석을 얻어서 비중이 32%였다는 거예요. 근데 1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9석. 압도적인 2등이 아니죠. 1등은 어떤가요? 압도적이죠. 이승만계. 이승만계는 많다는 거예요. 이승만계는 단체만 만들었죠. 따로 단체. 하여튼 대한독립 촉선 국민회 55명. 정당이라 볼 수도 있겠죠. 또 이때는 지청도 이제 이승만계가 된다는 거예요. 12명. 이승만계잖아요. 압도적인 1등이죠. 2등보다 2배 이상이 많죠. 또 이범석도 단체를 만들었는데 6석이 넘는다는 거예요. 18석. 9%. 36%. 또 대한독립 촉선 국민연맹도 딱 보니까 이승만계잖아요. 한 3배 가까이 되잖아요. 2배가 훨씬 넘잖아요. 2등보다. 압도적인 1등. 한국민주당은 압도적인 2등이 아니죠. 이제 14%밖에 안 되는데. 이승만계만 합쳐도 어떤가요? 한 20석 되잖아요. 근데 무소속이 약진했죠. 85석이라는 거예요. 85석. 대동청년단, 조선민족청년단은 그전에는 김국이었잖아요. 18석이잖아요. 18석. 이 무소속 중에 10명만 더 얻었으면 임시정부가 이기는 거였다는 거예요.
김구계가. 사실은. 또 사실은 임시정부계 인사들은 개인적으로 명망이 있잖아요. 무소속이 85명이 됐으니까 임시정부계가 나왔으면 이길 수 있는 선거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선거를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김구계가. 46년 때 너무 박살나버려가지고 세석밖에 못 얻어가지고 빠졌지만 48년 선거는 또 달랐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잘 변하죠. 1948년 선거는 1946년 선거 결과와 완전히 다르다. 두 선거 모두 이승만 계가 1등이고 한민당이 2등인 것은 맞다. 그런데 1946년 선거에서는 한민당 비중이 32%에 달해 압도적인 2등이었는데 그래요. 1등과 별 차이 없는 2등이었죠. 1948년 선거에서는 비중이 14.5%로 압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징이 뭔가요? 이승만계가 압도적이었다. 대동청년단의 지청천과 조선민주청년단의 이병석은 김구가 선거에 불참하기 전까지 김구계였다. 두 계열 합치면 18석이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무려 무소속이 85석이다. 김구는 1946년 선거 결과에 겁먹었죠. 임시정부가 사라질까봐. 한민당이 14석 얻었는데 김구계는 3석밖에 못 얻었잖아요. 온갖 수작을 부리며 선거에 불참했지만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임시정부계가 충분히 2등을 할 수 있었다. 2년 사이에 여론이 크게 바뀌었으면 알 수 있다. 왜 바뀌었을까 따져봐야 되겠죠. 한민당이 예전과 달리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미군정의 토지개혁을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토지개혁 빼고는 없더라. 쭉 살펴보니까. 당시 미군정은 토지개혁을 강력히 추진했고 70%에 육박하는 대부분의 국민은 소장농이었다. 80%란 말도 있죠. 최소한으로 말하는 거예요. 당시 남조선 과도입법원이 토지개혁을 부결했는데 국민들은 토지개혁의 부결이 한민당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물론 한민당이 공식적으로 토지개혁을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다 토지개혁 반대는 한민당이 했다 생각하는 거죠. 뭐 입법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했다고 하죠. 근데 현실에서 알 수는 없는 거죠. 하여튼 공식적인 입장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겠죠. 만약 당시 한지의 미군정이 토지개혁을 성공했다면 하지는 외국인이면서 한국인은 영웅으로 추앙받았을 것이다. 다 토지개혁을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소장농이니까 토지개혁을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국민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민주당은 폭망해버린 거죠. 의원수만 보면 예전 2등이지만 뭐 14%라는 거예요. 현실되면 한국은 300석인데 한 30석밖에 못 얻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번에는 100석이 넘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토지개혁 때문이더라. 근데 만약에 이제 하지가 만약에 토지개혁을 성공했다. 그러면 한국인은 영웅으로 추앙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화해서 대통령이 됐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죠. 그게 상상이죠. 그냥 만했을 수도 있고. 하지도 1946년 10월 선거를 실시한 것을 보면 정치에 맞들인 것 같다. 아니 그 10월에 선거를 왜 했지? 1946년 그냥 기억이나 하지. 뭐 좀 정치에 관심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최소한 한국 역사에서 비중 있는 인물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 토지개혁을 완수했으면 그 역사책에 중요한 인물로 기록이 되죠. 물론 지금도 되는 게 맞죠. 기록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만은 미군정이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여러 가지. 또 토지개혁도 일부 실시했고 또 미군정이 역사에서 중요한 거예요. 한국에서 일부러 미군정을 빼잖아요. 역사 가르칠 때. 1945년에 독립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있고 임시정부 수립 때 1919년에 한국이 수립됐다고 하고 미군정이 있다고 하면 한국 정부는 1948년에 수립된 게 되잖아요. 미군정이 그래 정부를 넘긴 게 되니까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날 줄 알려고 안 가르치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역사를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끊겨버리잖아요. 조선 총독부 빼고 미군정 빼버리면
갑신정변 인사들과 재헌국회 인사들이 관계를 살펴보자. 그러면 이제 갑신정변과 재헌국회 인사들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한번 나라를 누가 세웠는지 조상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승만은 급진개혁파 인사들 중에서도 독립파이자 해외파인 서재필계 인사였다. 그렇잖아요. 이승만이 스승으로 생각했잖아요. 또 스승은 노선이 둘 다 안 바뀌잖아요. 뭐 외교 활동 독립해야 된다, 뭐 실력 양성 이런 거잖아요. 갑신정변 인사지만 원래 뿌리는 같지만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한민당은 갑신정변 인사들 중에서도 6.1준이나 박용렬, 윤치호 등의 세계파이자 국내파 인사이다. 국내파에 남아있으면서 어떻게든 근대화돼야 된다. 꼭 독립을 안 하더라도. 네, 그런 인사죠. 뿌리는 같지만 좀 약간 달라지는 거죠. 국내와 해외와. 해외는 독립파였고 다 사정이 있는 거죠. 어쨌든 실력을 키워야 된다. 국내에서는. 근데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급진개혁파 인사들이다. 근데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입장이 좀 갈렸다. 뿌리에는 결국 급진개혁파 인사와 갑신정변이 있다. 결국 한국은 갑신정변과 급진개혁파 인사들의 뜻이 실현된 것이다. 물론 그 저변에는 다양한 경로로 형성된 전 국민의 80%에 해당되는 근대화 세력이 있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계보를 보라는 거예요. 역사를 자꾸 뭐 감추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끄럽다 해서. 그러면 역사를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독립파 해외파가 있었다. 서재필에서 비롯해 뭐 이승만, 안창호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정부를 구성하죠. 그 해외파 이승만계가 있는 거예요. 독립파를 통일을 하는 거죠. 다 통일을 못 하죠. 김규식은 참여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청천, 이시영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시 이제 한국 수립에 참여하잖아요. 뭔가 좀 복잡한 사연이 있었던 것 같죠. 임시정부 수장도 바뀐 거 보면 해외파 이승만계가 주도했고 또 누가 있나요? 한국 세운 이들 세계파 국내파 인사들이 있었다. 사실은 46년 선거에서는 압도적인 2위를 한 거죠. 국민들이 인정한 거예요. 이때 좀 제일 약세를 보였지만 또 그 한국민주당은 또 계속 민주당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한국민주당이 뿌린 거예요. 그래요. 세계파 국내파가는 주로 누가 원조인가요? 박용렬, 뭐 육일준, 또 갑신정변에 참여 안 했지만 또 급진개혁파 인사로 분류되는 윤치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조죠. 다 거슬러 올라가면 똑같은데 식민지가 되면서 분열됐다는 거예요. 국내파, 한민당계, 박용렬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왜 80%의 근대화 세력이 생겼냐? 왜 당시 한국인들은 다 근대화 세력이 돼버렸냐? 쭉 살펴봤죠. 역사가 그릇짓으로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두 번의 계획을 겪었다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를 통해서 계획을 겪고 또 미군정을 통해서도 계획을 겪는다는 거예요. 토지 계획, 중요한 계획이잖아요. 소상공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70~80%가 소상공인이라서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데 미군정이 계획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미군정의 뜻을 이어받아서 개혁해야 된다. 또 그런 사람들이 또 근대화 세력이 되고 또 그 전부터 많았죠. 왜 그런가요? 조선 총독부의 계획 정책을 겪었다는 거예요. 뭐 차별 정책도 있었지만 식민지 정책 때문에 뭐 신분제도 폐지는 이제 갑신정변 인사들이 했지만 또 일본 지원이 있었고 관리들이나 신분 높은 애들이 수탈을 금지시키고 가난한 이들이 이렇게 세금을 면제시키고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공산주의가 뭐고
그냥 근대 국가하고 조선왕실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대 국가 만들자 이러면서 80%가 됐다는 거예요. 또 미군정 개혁 정책을 겪었잖아요. 아, 그 미군정이 하는 대로 뭐 토지 개혁해야 한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이 식민지의 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근대 국가를 수립하지 못해서 식민지가 되었다. 다 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식민지의 한인 거죠. 그래서 80%의 근대화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근대 국가가 수립이 되죠. 미군정과 또 유엔의 도움도 받잖아요, 총선거. 그러면서 수립이 되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기들이 이게 이제 한국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정확한 족보인 거죠. 한국의 정통성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다.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